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하고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요, 부동산 트렌드 수입입니다. 유명하시죠? 박원갑 박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생각보다 책을 참 재밌게 썼더라고요. 푹 빠져버렸습니다. 자, 내용은 많겠지만요.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자, 미래 부동산 세 가지, 3대 트렌드, 3대 키워드. 자, 궁금하시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자, 미래 부동산 시장 흐름에 세 가지 키워드가 뭘까? 예. 저도 궁금했습니다. 세 가지가요. 자, 첫 번째는 인구예요. 자, 이제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죠. 예. 공감이 갑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한마디로 지구온난화네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기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앞으로 미래 부동산 시장을 이제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본다면요,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 참 걱정입니다. 이유가 뭐죠?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입니다. 갈수록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자,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상가는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상가 투자는 위험하다. 10년, 20년 뒤에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상가가 점점 더 많아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상가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가가 안 좋아요. 다음에는요, 시골의 논밭입니다. 시골에 상속받은 농가밭이 엄청 많다. 안 팔리잖아요. 인구가 다 도시로 빠져나가니까. 한마디로 세금만 내는 거예요. 세금만. 다시 말하면요,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특히 공감이 가고요. 기후는 뜻밖입니다. 기후요. 지구온난화.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요,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가 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해안가 도시가 위태롭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고급 주택. 예. 해안가에 있으면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안가에 있는 고급 주택들이 이제는 좀 더 올라가서 구릉지로 올라가게 된대. 그래서 이제 고급 주거지가 이렇게 변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해안가에 있는 상류층이 구릉지로 올라가서 이제 또 상류층을 이루다 보면 여기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나잖아요. 이가 바로 기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런 용어까지 생기고 있더라고요. 저건 기후는 뜻밖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크놀로지. 저는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직까지도 큰 문제가 있겠지만은요, 이 오프라인 상가입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로변 끼고 그것도 코너 껴버리면 여기 건물 갖고 있다. 3대가 걱정이 없잖아요. 예.
얼마나 월세가 좋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점점 저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대로변에 상가도 공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상가보다도 이 모바일이 있죠. 이런 쪽으로 또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다. 모바일 상가하게 되면 주로 이제 우리가 배달의 민족 보게 되면 그런 앱 있잖아요. 앱 보게 되면 그 최고 이제 위에 상위권에 있는 그런 검색어 식당들이 매출이 이거잖아요. 매출이. 그래서 오히려 뭐 오프라인 이런 위치보다도 이 모바일 위치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를 하시게 되면요. 주로 이제 IT 기계, 주로 이제 SNS라든지 PC 또는 스마트폰을 다루는 수준이 굉장히 숙달이 돼야 됩니다. 한 10년 후배에 이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이 친구는 IQ가 비슷합니다. IQ가 155 정도, 거의 mensa 수준입니다.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친구는 옛날에는요, 저는 시내 상가 중심으로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꽤 벌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옛것만 고집하고요. 새로운 걸 전부 다 담을 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PC 능력 또는 스마트폰 능력 형편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는요, 이겁니다. 거의 큰맹 수준입니다. 요즘은요, 큰맹보다 더한 맹이 있다고 하죠. 서맹이요. 서맹이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 맹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PC도 못 만지고, 특히 스마트폰은 전화나 문자만 카톡만 쓸 줄 알지, 심지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하나 깔고 활용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 이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길래 제가 보니까 정말 앞으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만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공부 좀 많이 하라고 제가 독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친구는 고집이 세서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트렌드가 앞으로의 3대 키워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는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20년 뒤면요. 지금 MZ세대가 주로 20대, 30대, 30대. 이 세대가 20년 뒤가 되면요. 주로 40, 50대가 돼요. 경제의 주역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냥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제 카페에 이 도서 추천 도서를 올려놓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야 그래도 흐름이 좀 더 상세하고 싶다면 따로 제가 개별 메일로 제가 따로 이제 파일을 또 메일로 전달해 드리겠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요 메일 체크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주 동안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요.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자, 네모 5번 보게 되면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원이 나옵니다. 먼저 괄호 1번 보게 되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또 1번 보게 되면 기대수익이 나오죠. 자, 기대수익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기대수익률은 이미 공부를 했고 그러면 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 이것은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과 연결이 됩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자, 얘는 쉬워요.
한 번만 들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평균은 뭐냐? 얘가 바로 수익입니다. 분산의 위험이 되고. 자,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요,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으로 수익을 측정하고요. 위험의 측정은요,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준 편차. 자, 영어들이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 또 한 묶음이 된다. 그래서 수익, 기대값, 평균, 같은 맥락이 되고요. 다음에 위험, 표준 편차, 분산, 같은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만약 A에 투자하면요, 예상되는 수익은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자, B의 경우도 수익은 10%가 예상이 된다. 오, 수익이 똑같네요. 같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위험이 달라지더라.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위험은요, 3%가 되고, B는 위험이 5%다. 한눈에 비교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A, B 둘 중에 어느 쪽을 투자하실래요? 답은 나왔잖아요. 똑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당연히 위험이 작은 A를 누구나 선택할 것이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위험과 수익 둘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은 동일이 됩니다. 수익이 똑같잖아요. 동일한 수익이면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대요. 위험이 작은 쪽을. 만약 거꾸로 위험이 똑같으면요, 위험이 똑같으면 당연히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되시겠죠? 평균 분산 결정법은 어느 한쪽이 동일하다.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쪽을,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187페이지 보시면, 자, 평균 분산법의 1번 의의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자, 공부했던 문장이 나옵니다.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위험이 작은 쪽을, 최소 위험이 작은 쪽을, 또 동일한 위험이면 수익이 높은 쪽이죠. 최대의 수익을 갖는 쪽을 선택한다. 여기까지가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자, 평균 분산법 의미를 아시겠죠?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변이 개수가 나와요. 조금 까다로운데요. 변이 개수는 제가 3월 달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네모 6번.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니까 이런 말 기억나시죠?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분산 투자 요령을 가르칩니다. 분산 투자. 바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한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시험에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쓰니까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첫 시간 이어드렸던, 자, 기출표 있죠. 자, 기출표를 보시면서, 자,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단히 체크합니다. 자, 기출표 뒷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제4장 부동산 투자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7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있죠. 포트폴리오. 꽤 많이 나왔죠. 자, 7회, 12회, 19, 20, 26, 30, 32, 33 작년에 나왔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무려 8번 나왔고요. 8번. 자, 끝에 보니까 또 까만 세모 전화기, 화폐 시간 가치가 엄청 낮죠. 무려 몇 번? 18번요. 중요합니다. 한 줄 내려가서, 자, 까만 세모 전화기 보시면 영업수지. 영업수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총 몇 번 나왔다? 무려 16번요. 한 줄 내려가서 까만 세모 전화기 보게 되면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이건 가히 엄청납니다. 예, 무수히 나왔잖아요. 무려 31번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서 세무 전화기에 할인 현금 수지분서법 7번 나왔죠. 그래서 등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딱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그 중에서 우리 교재 보시면 괄호 2번. 괄호 2번에서는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꼭 아셔야 되고요. 괄호 3번 보게 되면요, 동남이 2번 내려가서 상관 계수가 나와요.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한 장 넘겼더니 191페이지. 괄호 5번에 있죠.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래서 지금부터 요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두 번째는요, 상관계수가 되고, 세 번째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자, 먼저 188페이지, 괄호 2번 보시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필기가 다 되어 있잖아요. 자, 먼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인데요. 자, 먼저 강의 노트 괄호 1번이니까 총 위험 이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상 우리 시험은 단어를 바꿔서 보래요. 그래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죠.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자, 괄호 되어 있죠. 괄호 괄호 피할 수 없는 위험이. 그걸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지문에서는 바꿔서 물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를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괄호 되어 있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시장 상황이다. 시장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요즘 또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원유값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장의 흐름이고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세 번째, 요구 수익률 나와 있죠. 요구 수익률은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바로 위험이 반영된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걸 공부했습니다. 위험점은요, 이때 이 위험은요, 모든 총 위험이 아니라, 자,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만을 가리킵니다. 이때 이 위험이 바로 체계적 위험만 의미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 아니고요.
바로 개별 상황이죠. 개별 상황 또는 개별 특성이다. 개별 특성은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만약 어느 대기업이 현장에서 이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한대요. 그럼 회사가 흔들리잖아요. 총파업을 하고 있다. 그런 주식을 삽니까? 안 삽니까? 당연히 안 사지.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피해 나가잖아요. 아마 작년이니까 특히 코인, 블록체인이 있죠. 암호화폐.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루나 사태, 루나 코인이 있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나 사태가 점차 확산돼 버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뢰가 뚝 떨어지거든요.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안 한다? 피해 나가잖아요. 아, 위험해. 피해 나가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개별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 나가자. 따라서 세 번째.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바뀌었잖아요.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요, 지금 문장들을 싹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교재 확인. 교재 봅니다. 188페이지. 동그라미 1번요. 체계적 위험은 괄호 밑줄 하세요. 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자, 첫 줄 중간에 보시면요. 자, 시장의 위험 밑줄, 즉 시장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 줄 내려가세요. 예를 밑줄 하세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악화, 이절 변동, 밑줄 하시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2번요. 비체계적 위험은 괄호 밑줄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 밑줄. 자, 아예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줘요. 요거. 화살표 해놓고요. 화살표 해놓고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이다. 포트폴리오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첫 단어 밑줄입니다. 개별 부동산 특성 밑줄, 즉 개별 특성은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괄호 3번 내려가죠. 포트폴리오 효과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보시면 상관계수 중요합니다.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도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괄호 2번 나와 있죠.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나와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요,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수익률의 방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값을 갖게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가 뭡니까? 플러스가 뭡니까? 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요. 수익률이 어떤 방향?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입니다. 동일한 방향. 그러면 부호가요, 마이너스가 되면요, 서로 다른 방향이죠.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자, 플러스는 동일한 방향, 마이너스는 다른 방향, 동일 방향, 다른 방향,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동일 방향과 같은 의미가 뭐지? 유산. 동일 방향, 즉 유산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 다른 말로 상이한 방향.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수익률의 방향, 상관의 수가 바로 유산, 동일 방향이에요. 상이한, 다른 방향입니다. 유사한, 상이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느냐?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자, 공장을 짓는데 우산을 만들자. 동시에 비옷도 만들자. 소위 분산 투자. 자, 왼쪽은요, 다른 방향인 경우는 우산을 만들자. 다음에 양산도 만들자. 이럴 때 각각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먼저 우산과 비옷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해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산 많이 팔리잖아요. 비옷도 많이 팔려요. 대박이죠. 그러면 이제 수익은 따버리네. 수익은 곱하기 2가 됩니다. 크게 먹어요. 그 다음에 가뭄해져요. 가뭄해지니까 우산도 안 팔려, 비옷도 안 팔려.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같이 움직이잖아요. 동일 방향. 이러면요, 자, 손해가 극심하죠. 피가 크다 곱하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독한 가뭄이 되면 우산 안 팔려, 비옷 안 팔려. 막대한 손해죠. 결국 여기서 공장 못 버티죠.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답이 나왔죠. 자, 분산 투자하게 되면 동일 방향이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주 안 좋아요. 왜? 극과 극이니까. 도 아니면 뭐가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반면에 우산과 양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다면요, 당연히 우산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데 양산은 적게 팔려. 어쨌건 우산 많이 파니까 수익은 납니다. 대신에 크게 먹지는 못해요. 그러면 다음에 가뭄이져요. 가뭄이지게 되면 양산이 많이 팔리잖아요. 많이 팔고 우산은 안 팔리더라. 양산 많이 팔리니까 여전히 수익은 남습니다. 크게 먹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아주 더 지독한 가뭄이 왔다면 양산 많이 팔리는데 우산 적게 팔려. 어쨌건 양산 많이 파니까 역시 수익은 남더라. 계속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산 투자, 이것이 바로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요. 그래서 소위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자, 동일한 방향을 여러 개 사지 말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결론. 상관계수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예, 낮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강의 노트 네모되어 있죠. 예,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네. 상관계수 값은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 플러스 값은 동일한 방향인데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극단적으로 플러스 1이 됩니다.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가장 안 좋아요. 이때는요, 자, 플러스 1이면 극단적으로 가장 안 좋다. 분산 효과는 전혀 없어요.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유리하다.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이면 가장 좋잖아요. 얘가 뭘 말하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분산 투자의 목적은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가잖아요. 이것을 0으로 만들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든다.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없앤다 해서 0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의미까지도 아시면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교재 확인해 볼게요. 교재 보시면 18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상관계수하게 되면 기업번부터 봅니다. 기업번. 자, 분산 투자 시 밑줄입니다. 수익률의 방향 밑줄. 얘가 상관계수가 되고요. 수익률 방향이 중요한데 또 밑줄입니다.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상이한 투자들로 분산 투자를 하면 분산 효과는 커진다. 상이한 동그라미 나왔죠? 상이한. 얘가 효과는 커진다. 즉,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게 되면요, A번과 B번이 있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A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동그라미 1이면요, 맨 끝에 문장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 밑줄 0으로 줄이잖아요. B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동그라미 가장 나쁘죠. 그러면 밑줄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 상관계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1페이지 괄호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러면 얘는요, 목차부터 볼까요? 1번 보시면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가 나와요. 다음에 2번은요, 동그라미 2번 무차별 곡선이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뭐죠? 1번 효율적 전선, 2번 무차별 곡선,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은 3번인데요. 3번 보게 되면 최적의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이 있죠.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기업번과 니은번 설명은 뒷담 하는데 안 봐도 괜찮아요. 디귿번 보게 되면 디귿번. 디귿번은 세 줄이 있죠. 두 번째 줄 색칠 문장이 있죠. 요걸 밑줄 하세요. 자꾸 나오니까 밑줄합니다.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하게 되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이제 192페이지 보니까 상단부에 박스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프가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론부터 봤으니까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최적의 포트폴리오죠. 그러면 강의 노트는요, 하단부가 좀 여백이 많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요, 칠판에 그리는 그래프를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무차별 곡선이 나오고 효율적 전선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먼저 그래프를 그리면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세로축은 수익입니다. 가로축은 위험이에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파란 선을 그어볼까요? 파란 선. 수평선이죠. 자, 이 그래프 보시면서 얘는요, 수익이 동일할까요? 위험이 동일할까요? 예. 자, 숫자만 넣으면 되겠네요. 수익이 10%다. 수익이 10% 동일하다. 되시겠죠? 파란
수평선은 동일한 수익입니다. 근데 A점이 있어요. 또 B점이 있습니다. A점과 B점이 있다. 그러면 동일한 수익인데 A점은 위험이 작잖아요. 3%. B점은 위험이 크잖아요. 5%다. 이제 그림 따라오시겠죠? 그러면 수익이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위험이 큰 쪽을 선택한다, 작은 쪽을 선택한다? 예, 당연히 똑같은 수익이면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A를 누구나 선택합니다. 자, 그림을 조금 바꿔볼까요? 바꿔서 이제는 제가 수직선을 껐습니다. 얘가 무슨 말입니까? 위험이 3%로 똑같아 말입니다. 위험이 동일해요. 동일한 위험이다. 이때 다시 A점이 있고 C점이 있대요. 그럼 위험은 똑같은데 A는 수익이 크고 C는 수익이 낮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뭘 선택하지? 당연히 수익이 높은 A를 누구나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A점의 의미를 아시겠죠? A점은 똑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쪽을, 동일한 위험이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점이 A점이 됩니다. 그럼 얘는요, 어려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자, 앞에서 뭐라고 공부했다?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자, 평균 분산법이란 똑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쪽을, 똑같은 위험이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점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 A점은요, 무엇을 가리킨다? 평균 분산 결정법을 가리키잖아요. 이때 이 A와 같은 점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확대시켜 나간다면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이어보죠. 이러니까 이런 선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효율적 전선. 아시겠죠? 따라서 효율적 전선은 A와 같은 점, 평균 분산 결정법을 충족시키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강의 노트 나와 있죠. 평균 분산법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 보게 되면 평균 분산 원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하면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이것을 모두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가 돼요. 얘는요, 어떤 모양이죠? 자, 책에 보니까 네모되어 있죠? 자, 네모 한 메꾸면 돼요. 얘가 무슨 형이지? 우상향, 우상향. 그래서 두 번째 네모는요, 우상향입니다. 자, 우상향망이다. 그럼 우상향, 얘가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상향은요, 한마디로 뭐지? 비례관계죠. 즉,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수익도 높아지더라.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없고자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우상향 모양. 즉 우상향은요, 비례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효율적 전선은 무슨 모양? 우상향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효율적 전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191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 봉합 1번 있죠. 효율적 전선은 기억법 뮤천입니다.
평균 분산 원리를 만족시키는 두 잔을 모두 연결한 곡선 밑줄. 한 줄 내려가세요. 또는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두 잔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 같은 말이잖아요. 니은번 내려가서 효율적 전선은 밑줄입니다. 우상향 밑줄, 우상향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효율적 전선입니다. 다음에 2번 내려가죠. 2번 보시면 무차별 곡선인데요. 무차별 곡선은요, 기업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을 밑줄입니다. 즉,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포트폴리오를 모두 연결한 곡선 밑줄. 자, 해서 예를 설명하자.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요, 여러분 기본선은 한 장을 넘겼더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프가 또 하나 보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얘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 두 제발, 두 개 제발, 두 제발을 연결합니다. 두 자를 섞었을 때 동일한 만족입니다.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이렇게 교재 밑줄을 그었습니다. 설명은 잠시 보류하고요. 자, 2번 마저 완성을 합니다. 2번 보게 되면, 자, 2번 요 지문은요, 요 지문은 우리 기본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번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2번 내용도. 2번 내용은요, 그래프 모양이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역시 우상향이죠, 우상향.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모양인데 유의할 점은요, 이렇게 되죠. 아래로 볼로 가잖아요. 아래로 볼로 가다. 아래로 볼로 갑니다. 아래로 볼로 간 우상향입니다. 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역시 강의에서 나와 있죠. 얘가 바로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입니다. 자, 결론부터 본다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무차별 곡선은 무엇을 가리킨다? 위험 회피형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결과부터 봤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개념부터 보자. 무차별 곡선은요, 두 자를 섞었을 때, 배합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좀 오래되었어요. 10년쯤 더 됐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 서면에서요. 서면에서 강의할 적에는 시내 한복판인데, 그때는 좀, 기억을 돌려보니까요. 자, 서면 한복판 네 거리. 사거리요, 사거리. 마침 학원이 코너 부분이 있는데요. 학원 수업, 오전 수업 딱 마치고 나와요. 그럼 이제 횡단보도 결석하고 있잖아요. 마침 이 부분에 리어카가 두 대 있더라고요. 리어카가. 당연히 음식을 팔겠죠. 그런데 이 리어카지가 단골이었어요.
뭐냐면요, 이 리어카에서 그 유명한 부산 오뎅을 팔아요. 또 호떡도 팔고요. 떡볶이도 팔고 만두도 팔고 맛있는 거 다 팔아요. 근데 이제 10년 훨씬 이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물가가 쌌죠, 그죠? 그때인데 그 당시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1,000원에 2개였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싸요. 1,000원에 3개 합니다. 양도 정말 3개를 줘요. 3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뎅도 1,000원에 3개, 호떡도 1,000원에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계속 먹어요. 어느새 먹다 보니까 배가 빵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합니다.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4,000원 달, 4,000원. 몇 개 먹었습니까? 4, 3, 12, 12개를 먹었잖아요. 12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호떡, 오뎅을 번갈아 가면서 오뎅 6개, 호떡 6개 먹어보세요. 예. 배불러 터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00원치 호떡과 오뎅을 12개 먹었더니 한 끼 식사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뭐죠? 호떡과 오뎅이죠. 그래서 위에 게 호떡입니다. 얘는요, 오뎅입니다. 호떡과 오뎅. 몇 개 재화, 2개 재화. 호떡과 오뎅입니다. 그러면 1,000원에 3개인데요. 편의상 2,000원 잡으면 2,000원. 2,000원에 몇 개를 먹어요? 6개. 자, 지금부터 2,0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호떡과 오뎅의 집합을 돌려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제 6개, 6개 다 이어주면 돼요. 이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00원 갖고 호떡과 오뎅을 보시면 조합이 바로 노란선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호떡을 3개 먹어요. 그러면 오뎅을 몇 개 먹어요? 3개 먹지. 6개. 호떡을 4개 먹어요. 오뎅을 몇 개 먹지? 2개 먹지. 6개. 호떡을 5개 먹어. 오뎅을 몇 개 먹지? 1개를 먹지. 만약 호떡만 먹는다면 호떡만 6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부 다 이 연선이 얼마짜리? 2,000원짜리.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2,000원 갖고 호떡과 오뎅을 몇 개씩 먹느냐를 배합하는 곡선입니다. 몇 개? 6개. 그래프가 무슨 모양? 우하향. 원래 무차별은요,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고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얘가 원칙입니다. 그럼 우하향 뭐라고 했지? 반비례, 반비례. 얘는 반비례 관계죠, 우하향은. 이 말은 뭐냐면, 호떡을 많이 먹으면 오뎅을 적게 먹잖아요. 호떡을 적게 먹으면 오뎅을 많이 먹지. 어느 한쪽을 많이 먹으면 다른 쪽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럼 또 파란선은 뭡니까? 얘는요. 1,000원짜리 무차별 곡선. 1,000원이면 3개씩 먹겠지.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이제 개념 끝났습니다. 자, 2개 세와. 뭐? 호떡과 오뎅을 섞어서 할 때 동일한 만족. 얼마입니까? 2,000원 갖고. 자, 2,000원 갖고 몇 개를 먹어요? 6개. 6개 먹잖아요. 이걸 전부 다 연결한 곡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슨 모양? 우하향. 우하향입니다. 자, 무차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다시 이 그림 넘어가죠. 이 그림은요, 우하향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무슨 모양? 우상향.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잖아요. 얘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죠, 예외. 얘는요,
예배가 돼. 예배다, 예배. 그럼 도대체 예가 뭘 말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예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원칙은 우하향인데, 자, 예배적으로 무차별이 이렇게 됐대요. 아르르 볼록한 우상향이잖아요. 얘가 뭐냐? 얘를 보시면서 그냥 제가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뭘 보고? 호떡 보고 입 벌리고 있어요. 호떡 보고. 그래서 이 모양은요, 오로지 얘는 호떡만 좋아하고 오뎅은 등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좋아해요. 호떡만 먹고 오뎅은 쳐다보지도 않더라. 한지야만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마 좋아하지? 호떡만 좋아하죠. 뭐지? 호떡 선호형. 오뎅은 쳐다보지도 않죠. 오뎅 회피형. 거꾸로 얘는요. 입을 벌렸네. 뭘 보고? 이 사람은 오뎅만 좋아해요. 오뎅만 좋아하고 호떡은 아예 등 돌렸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호떡을 등 돌렸다면 당뇨가 심한 사람일 거예요. 호떡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차별이, 자, 이런 형태는 무엇을 가리킨다? 예배적으로 어느 한 재화만 선호한대요. 답이 나왔네. 입을 벌린다. 뭐만 좋아하지? 수익만 좋아해. 수익만 좋아해요. 뭘 등 돌렸다? 위험은 등 돌렸잖아요. 뭐지? 위험 회피형.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은 위험 회피형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따라서 결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이겁니다. 접하는 점. 이 접하는 점이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가장 좋아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어떤 점? 양자가 접하는 점, 접점. 그러면요, 무차별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다. 이러면 접점이 떨어져 있잖아요. 접점이 없잖아요. 이러면 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얘가 또 더 내려와 버리면 내려와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지점은 접점이 아니고 얘는 뭐지? 교차죠. 이것도 최적이 될 수가 없다. 항상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2페이지 맨 밑에 밑줄 그었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대요. 자, 이상으로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첫 번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번째는요 상관계수, 세 번째는요 이 효율 최적의 포트폴리오,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 보시면 제2절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얘가 바로 화폐 시간적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방금 포트폴리오를 공부했고 지금 목차가 뭡니까? 화폐 시간 가치가 우리 책을 보게 되면 분량 많습니다. 한 장, 두 장이네요. 두 장. 아주 이거 어려워요. 자, 화폐 시간 가치는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와 화폐 시간 가치는요 제가 서로 나눠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포트폴리오 설명을 다 드렸고요. 화폐 시간 가치는요 이번 달이 아니고 3월, 4월달. 3월, 4월달에는 화폐 시간 가치를 또 1시간 동안요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달은 포트폴리오, 다음 달은요 얘는 3월달에 건너뛰고 다음 달에는 화폐 시간 가치를 지금처럼 상세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차트 보시면 199페이지죠. 제3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